자, 그럼 본격적으로 행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병규 4차 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의 모두 말씀이 있겠습니다. 덥지 않으신가요? 어제 잘 주무셨습니까? 열대야 때문에 스마트 시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열대야가 없는 도시를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그죠? 하여튼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많은 분들의 일단 관심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가 있기까지 그 관계부처 그리고 관계된 공기업 뿐만 아니라 이제 4차 산업혁명위원회 내에 스마트시티 특위를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신경을 많이 써주셨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다른 분들께서 어차피 브리핑을 다 해주실 거니까요. 저는 이제 스마트시티라는 키워드를 바라보는 한 3가지 정도 꼭지 이야기를 좀 드리고 전체적인 어떤 방향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런 관점에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기회라는 측면의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보면은 스마트 시티는 경제 성장에 굉장히 큰 기회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유엔에 의하면 2050년까지 전 세계 인구 도시 인구가 66% 이상 증가할 거라고 전망합니다. 사실 이런 지표가 아니라도 굉장히 많은 주변에서의 변화를 보고 있죠. 지난주 대통령께서 인도 국빈 방문을 하셨는데요. 인도만 하더라도 2030년까지 메가시티, 그러니까 도시 인구가 1000만 이상인 도시가 7개가 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실제 도시화에 따라서 경제 성장이 되고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한 경제 성장의 기회를 잘 살릴 수 있는 것이 스마트 시티다라는 얘기를 일단 첫 번째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4차 산업혁명의 그릇이다 이런 표현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건 여러 번 이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린 내용이기도 한데 스마트 시티와 관련된 정의가 다양합니다. 사람들마다 보는 뷰도 다르고, 그런데 보통은 최근에는 지능화 기술 등을 포함해서 새로운 기술들이 도래하고 있고, 이런 새로운 기술들을 사람 중심으로 지속 가능한 유지가 가능한 그런 도시를 만들자라는 관점의 도시를 스마트 시티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빅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이런 어떤 4차 산업혁명의 주요한 핵심 기술들 그게 온전히 좀 구현되는 곳, 그러다 보니까 4차 산업혁명이 시민들과 국민들에게 어떻게 체감되고 실제로 느껴지는 것이 있을 텐데 그 체감과 실현을 어떻게 보면 처음 제대로 맞닥뜨릴 수 있는 그릇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기존의 UCT랑 좀 다른 식으로 좀 추진하고 있는 점을 말씀드리면 이번에 저희가 세 번째로 어떻게 보면 약간 도전적인 도전을 갖다가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희 4차 산업혁명위원회는 처음 초기 출범부터 민간과 그리고 관이 함께 해야 된다, 팀플레이를 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 반복을 했었습니다. 이번에도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UCT를 했던 국토부를 포함한 관계부처 그리고 K워터, LH 같은 관계 공기업들 이 안정적으로 위험들을 제거해 가면서 실행을 하는 역할들은 그대로 맡게 됩니다. 그런데 기존과 좀 다르게 민간의 어떻게 보면 창의성, 혁신성, 무엇보다 도전정신이라는 건 결국에 실패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실수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큰 변화의 시기에는 도전을 꼭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런 측면에서 민간의 마스터 플래너 2분, 세종 1곳, 그리고 세종에 1분, 부산에 1분을 모시고 어떻게 보면 민간에 있는 도전정신을 스마트 시티에 좀 불어넣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하는 국가 시범도시 기본 구상이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2021년까지 만들고자 하는 어떤 그림의 일단 출발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관련된 세부 내용은 오늘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를 맡고 있는 김갑승 교수님, 그리고 세종의 마스터 플랜을 맡고 계시는 정재성 교수님, 그리고 부산의 마스터 플랜을 맡고 있는 천지현 대표님 등이 좀 브리핑을 갖다가 해주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 좀 드리면 아시겠지만 2021년 입주지만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2021년 입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입주 이후에도 1년, 2년, 3년 저희가 계속 지켜보고 관심을 가져줘야 됩니다. 즉 중장기적인 과제의 시작이다 이렇게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특징 중에 하나가 국민들의 참여를 대폭적으로 해서 사람 중심으로 좀 하겠다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주체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장기적 관점과 다양한 주체의 관심이라는 측면에서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께서 중장기적으로 꾸준하게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갑성 4차 산업혁명위원회 스마트시티 특별위원장으로부터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기본 구상의 수립 경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본구상 수립 관련한 주요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말에 저희가 세종과 부산의 일원을 이제 국가 시범도시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진행된 일들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시범도시를 이끌어 나갈 혁신적인 인재로 카이스트 정재승 교수와 엑센트리 천재현 대표를 마스터 플래너로 지난 4월 달에 선임을 했습니다. 그 이후 이 두 분의 마스터 플래너를 중심으로 기본 구상안 수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마스터 플래너의 기본 구상안 수립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 스마트 특위의 민관위원이 한 16분 되는데 이분들을 기술 인프라 콘텐츠 서비스와 같은 4개 소그룹으로 한 2달 정도 운영을 해서 시범도시에 적용할 콘텐츠의 기본 방향을 제시한 바 있고요. 그 MP 주도로 기본 구상 초안을 수립한 이후에 관계부처와 지자체, 사업 시행자 등을 대상으로 실무 TF 운영 등 의견 수렴을 진행하여 왔습니다. 또한 지난 6월 22일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와 6월 26일에는 4차 산업혁명위원회 보고안건을 상정해서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고요. 그 이후 7월 3일에는 도시계획과 교통 분야의 전문가들과의 간담회, 그리고 7월 5일에는 민간기업을 대표하는 유관협회 간담회 등을 통해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 논의를 진행하여 왔습니다. 이렇게 논의와 수정 보완을 거친 기본 구상안을 오늘 발표하게 됐고 오전 9시 30분에 스마트시티 정책과 관련된 법령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사결정 기구인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확정한 바 있습니다. 오늘 발표드리는 것은 우리 논의의 시발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라 논의를 시작하는 것으로 생각하시고 많은 의견들을 주시면 여기에 이제 첨삭을 해서 올 연말 정도가 되면 이제 기본 계획안을 발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지금부터 세종과 부산의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기본 구상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종 5-1 생활권의 스마트시티 기본 구상을 정재성 마스터 플래너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카이스트의 정재승입니다. 이렇게 많은 카메라 앞에서 얘기를 해본 게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지난 한 석 달 동안 스마트시티 세종에 관한 마스터 플랜을 만들어 왔습니다. 세종 전체 중에서 5-1 생활권을 스마트시티로 만들려고 하는 건데요. 큰 틀에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스마트시티는 데이터 중심으로 서비스 중심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건설 토목으로 먼저 지어놓은 다음에 그 안에서 사람들이 어떤 서비스를 경험할지 나중에 보는 것들을 다 받겠지만 사람들은 오프라인에서 길을 걷고 라이프 스타일을 중시하면서 실제로 몸을 푸는
있다는 겁니다. 데이터를 중심으로 하려면 익명성이 보장돼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터가 투명하게 관리돼야 되기 때문에 블록체인 기술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기존의 IT 테크들은 대개 중앙 집권적으로 운영을 해왔는데 블록체인 기술들을 통해서 이것을 분산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수행하는데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스마트 테크놀로지가 긴밀히 관여될 거라는 거고요. 그래서 모호하게만 느껴졌던 제4차 산업혁명이 이런 거구나라고 시민 체감형 도시가 되도록 애쓰려고 합니다. 이 스마트 시티의 첫 출발은 왜 사람들은 대도시로 몰리는가 하는 겁니다. 대도시가 갖고 있는 여러 장점들이 있는데 문화적으로 아주 풍요롭고 교육의 경쟁도 기회도 다양하고 무엇보다도 이런 창조적인 기회들이 도시가 많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도시가 인구 50만 이하의 작은 도시지만 창조적 기회는 굉장히 많은 도시로 만드는 것이 사람들이 모이게 만드는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도시가 갖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이 있는데 하나는 지속 가능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잘 아시다시피 도시가 커지면 환경 오염도 심각해지고 교통 체증도 심각해지고 에너지도 빠르게 고갈되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스마트 테크놀로지로 어떻게 하면 해결해 볼 수 있을까 하는 게 첫 번째 문제의식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현재 대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이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경쟁은 너무나 치열하고 교통체증 때문에 출퇴근 시간으로 버리는 시간만 서울만 해도 2시간 20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과 삶의 불균형 또 양극화와 불평등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작은 도시로 해결해 볼 수 있을까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시가 갖고 있는 이 큰 철학은 이 세종 스마트시티가 갖고 있는 큰 철학은 도시가 갖고 있는 지속 가능성은 늘리고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의 행복과 삶의 질은 높이는 방식으로 서비스들을 다 잘 맞추고 대신 그 도시의 창조적인 기회들은 늘려서 대도시가 갖고 있는 장점들은 살리는 그런 이제 새로운 형태의 도시가 되려고 하고요. 통상적으로는 삶의 질, 행복이 너무 모호한 얘기가 아닌가 싶지만 저처럼 이제 뇌과학을 연구하는 사람을 마스터 플래너로 앉힌 이유는 아마도 행복이라는 것이 굉장히 과학적이고 분석적으로 접근 가능하다는 걸 잘 알고 그런 접근을 하라고 아마 저를 마스터 플래닝을 하라고 임무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뇌과학 분야 안에서는 행복을 만들어내는 다양한 요소들이 이렇게 제시되어 있고 그 요소들을 바탕으로 해서 도시가 어떻게 그 안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행복을 높일 수 있을까 애써보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그 도시에 대한 자세한 분석이 중요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도시 자체에 대한 설문조사, 수요조사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종 행복 도시가 갖고 있는 내부의 문제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 문제를 좀 해결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나라의 많은 도시들이 보편적으로 또 안고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을 또 잘 해결하기도 하는 그런 이제 새로운 도시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세종 스마트 시티의 모토는 시민 행복을 높이고 창조적 기회는 늘리고 도시의 지속 가능성은 더 유지하는 그런 플랫폼으로서의 도시 이것이 제가 오늘 강조드리고 싶은 세종 스마트 시티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위해서 저희가 세종시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 또 우리나라의 대도시들이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좀 조사를 해서요. 많은 시민들이 이건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모아서 지금 보시는 그 스마트 시티와 관련돼서 너무나도 많은 기술들과 또 서비스들이 있는데 그중에 7개 정도를 축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빌리티, 헬스케어, 교육, 에너지, 환경 이 4가지를 기본 요소로 하고요. 또 이제 거기에 추가적으로 가버넌스라든가 문화 쇼핑이라든가 이제 일자리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도시로 또 확충하는 도시로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러면은 아마 이제 큰 틀에서 제가 제안드렸던 아까 그 세 철학을 잘 만족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제 세종 스마트 시티에 살면 사람들이 이제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는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하나는 교육.
큰 틀의 변화가 있을 건데요. 아마 세종에 들어서는 교육은 완전히 다른 학교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에듀테크를 굉장히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것을 글로벌 마켓에서 경쟁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에서 통용되고 있는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들을 건드려야 됩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 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가 창조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를 하는 한 명 한 명의 개성을 존중하는 교육입니다. 지금처럼 한 줄 세우기 정량평가로는 어렵죠. 그래서 에듀테크를 통해서 그것이 가능하도록 하려고 하고요. 그런 학제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토론 중심의 정성평가 중심의 학교를 그 안에 세우려고 하고요. 수많은 스타트업들이 이 학교에 에듀테크들을 집어넣음으로써 그들의 제품과 서비스도 개선하고 그 혜택이 고스란히 세종 시민으로 돌아가는 그런 구조를 만들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이 도시 전체가 거대한 헬스케어 중심의 도시가 될 예정인데요. 어디서든 응급 상황이 벌어지면 도시의 교통체증 같은 것들을 잘 파악해서 가장 빠른 방식으로 119가 출동할 수 있고 드론이 응급처치를 도와주고 불이 나면 드론 방제 시스템이 작동하는, 그래서 도시 전체가 거대한 느슨한 병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집에서 벌어지고 있는 내 몸의 변화들이 상시 모니터링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도시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구체적인 이제 내용들은 아마 보도 자료에도 잘 설명이 되어 있어서요. 제가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만, 이 도시가 추구하는 바는 겉으로 보기에 테크노피아는 아니더라도 사람들의 삶과 마음을 잘 케어하는 그런 마인드 시티로서의 도시를 제안하려고 합니다. 이 도시는 크기는 83만 평 정도 되는 여의도 크기만한 도시입니다. 이 도시에서 굉장히 주목한 저희가 이제 해보려고 하는 과감한 시도는, 첫째는 소유 자동차를 운영하지 않고 공유 자동차 기반의 도시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 공유 기반 자동차가 자율주행까지 가능하다면 도어-투-도어 서비스를 누구나 받을 수 있으면서도 도시에서 운영되는 전체 자동차 대수를 소유 자동차 기반으로 했을 때보다 8분의 1 수준으로 줄여서 온실가스나 CO2 배출량도 줄이면서 친환경적으로 쾌적한 도시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걸 진행하기 위해서는 규제부터 시작해서 테크놀로지 또 서비스의 구체적인 사항까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모차를 끌고 있는 또 어머니는, 또 몸이 불편하신 장애인이나 어르신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들을 페르소나 시뮬레이션을 통해서요, 온라인상에서 그들이 이 도시를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고스란히 도시의 상황을 디지털 트윈을 통해 온라인상으로 만든 다음에 그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계속 제품과 서비스를 개선하고, 여기서 완전히 개선되었다고 생각이 되면 그것을 세종시 전체로 또 다른 도시로 확대하는 그런 테스트 베드의 역할을 이 국가 시범 도시로서의 스마트 시티 세종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지금까지 용도 지역을 잘 정해놓고 도시를 만들었는데, 그렇게 2차원 평면적으로 도시를 보지 않고 3차원적으로 그 도시의 각 층별로 어떤 용도들이 들어가야 되는지 다 고려해서요, 용도가 좀 혼합되어 있고 걸어 다니는 즐거움이 있으면서도 또 언제든지 가변적으로 스타트업의 기준에 맞춰서 용도를 바꿀 수도 있는 그런 아주 유연한 도시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규제와 법규로는 되지 않는데 이런 것들을 조금씩 바꿔나가면서 이 도시에서 실험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도시는 굉장히 사실은 신경건축학이라든가 유니버셜 디자인, 액티브 디자인 같은 인간 중심의 디자인을 하고 있고, 테크놀로지는 아래에 다 숨는 그런 도시가 될 예정이고요. 또 디지털 트윈 방법을 이용해서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건 이런 거구나를 바로 느낄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이제 많은 시범 스마트 시티들이 추구하는 이렇게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리빙랩과 테스트 베드들이
등장하고 또 이 안에서 혁신 경제 생태계를 만들려고 합니다. 왜 서울에 창업하지 않고 세종시에서 굳이 거기까지 가서 창업을 하느냐? 이걸 이제 그 이유를 만들어주는 게 핵심이라서요. 이 도시에 입주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데이터를 사용해도 좋다는 공공 서비스나 제품 서비스 개발을 위해 사용해도 좋다는 서명을 한 사람들이 입주를 해서요. 실제로 스타트업이 여기 오면 규제도 느슨할 뿐 아니라 제품과 서비스를 시민들을 통해 테스트해 볼 수 있고 그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울이 아니라 세종에 굳이 와서 일을 할 수도 있고 또 글로벌 컴퍼니들이 많이 오게 할 예정이고 카이스트의 학생들이 서울에 가서 창업하지 않고 이곳에서 창업을 할 수 있고 대덕 연구단지나 오송 바이오밸리의 테크놀로지들이 일로 이전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활용한 플랫폼으로서의 도시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기에 세종은 아주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어서요. 도시 전체가 이렇게 데이터 기반으로 운영된다는 것이 세종 스마트시티의 가장 큰 특징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빅데이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또 그것을 그동안 맡고 있던 규제들을 이 안에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한시적으로 좀 해결을 해보면서 여러 실험들이 이 안에서 벌어지고 그것이 충분히 개선됐을 때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그런 안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통상 다 만들어지고 나면 지자체로 이관되는데 그 다음에 지자체가 운영하는데 버겁지 않도록 SPC를 설립해서 그 회사가 사업권을 가지고 참여하되 공공의 지분을 더 많게 해서 공공 서비스 중심으로 회사가 이 SPC가 운영돼서 꾸준히 서비스가 개선되는 도시로 만들려고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차 실증 도시를 하나 정해서요. 여기서 창업을 하면 유럽의 어느 나라에서도 똑같이 그 창업한 제품과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어서 이곳이 글로벌 마켓으로 진출하는 그런 교두보 역할을 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술이 여기 와서 또 아시아에서도 테스트받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던 새로운 도시를 실험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시행착오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미리 마스터 플랜 아주 잘 만들어서 많은 부처와 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마스터 플랜을 넘어서서 실제로 이 스마트 시티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좋은 조언들 또 애정어린 비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재승 MP님 발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산 에코 델타 시티 스마트 시티 기본 구상을 천재원 마스터 플랜으로부터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부산 에코 델타 시티 마스터 플랜을 맡게 된 천재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핵심적인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면 아마 에코 델타 시티는 기존에 없었던 방식이 될 거고요. 아마 이제까지 도시 자체로서 접근했던 게 아니고 저는 철저하게 산업적인 부분에서 접근을 할 겁니다. 산업적인 접근은 결국은 일자리하고 연결이 되는 거고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3차 산업혁명의 제조나 또는 선박이나 자동차나 에너지 이런 어떤 그 근간이 되는 산업에서 점점 4차 산업혁명의 한가운데 있는 미래 신산업에 연결되는 그런 그 메인프레임으로 이 전이가 될 수 있고 이동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아시아의 대표적인 4차 산업혁명의 1번지로 만드는 게 저의 앞으로의 좀 큰 포부입니다. 그래서 이 2021년까지 입주를 마치고 하는 부분들은 실질적으로는 페이스 1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이후에 어떻게 이거를 담을 것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또 방안을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좀 보고하겠습니다. 제가 좀 정리를 좀 한 게 있어서요. 일단 도시라는 부분을 이제 보시면은 모든 도시가 다들 문제점을 갖고 있죠. 우리가 지금 부산만 하더라도요. 고령화가 되어 있습니다. 아주 심각합니다. 부산은 지금 성장 동력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또 문제가 되는 것들은 일자리 감소가 되는 거고요. 결국은 성장 동력이 떨어짐과 동시에
교통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350만 되는 부산 인구가 앞으로는 이게 늘 것이냐, 이거는 사실 조금 회의적인 그런 시각이 있습니다. 이런 어떤 환경에서 우리가 앞으로 해결해야 될 자원을 많이 소비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 변화의 시대에 따라서 외부 환경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 중에 하나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4차 산업혁명이고요. 이제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은 과연 무엇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 계신 기자님들께서 많이 고민을 하실 텐데, 3차 산업혁명까지의 가장 큰 특징은 공급자 중심이라는 거죠. 근데 4차 산업혁명은 가장 중요한 게 P2P입니다. 사람과 사람. 저나 이 부산이나 세종이 지금 추구하고자 하는 이 스마트 시티의 핵심은 결국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이 이제까지 소비자만 역할을 했던 사람이 생산자가 될 수도 있고 공급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2007년도에 스티브 잡스가 나오면서 발표했던 앱스토어가 결국은 새로운 디지털 생태계를 만드시 제가 이제 그리는 부분, 이 스마트 시티는 이 시티 자체가 비클이 되는 거고 껍데기가 되고 자동차의 프레임이 되는 거죠. 우리는 이 안에 무엇을 넣을 것이냐, 엔진이 정말 중요하고 그 엔진이 사람이고 혁신 기술이고 혁신 기업이고 혁신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도시를 만들 때 EDC는 이 기술적인 부분보다는 누구를 불러서 누구를 넣을 것이냐, 여기에 먼저 주안점을 두고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가끔씩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 유니콘, 한국 지금 현재 상황에서 나오기 어렵죠. 그 이유는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유니콘 하나가 나오면 그 유니콘 하나가 결국은 중소, 중견 기업 10개 이상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옛날과 좀 다르죠. 큰 기업들이 공장을 하나 더 만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채용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모든 게 자동화되고 컴퓨터가 되고 인간이 할 수 있는 노동을 이미 대체를 했습니다. 기존의 제조 산업에서는 일자리 창출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실리콘밸리나 런던에서 나왔었던 이런 신산업의 가장 큰 핵심은 우리가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산업이나 서비스가 폭발적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 중간에 누가 이거를 하느냐,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세대들이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 가면서 수백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진다 하더라도 대체적으로 고부가가치의 새로운 산업이 따로 창출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저희 옛날 그 어머님들, 부모님들 세대는 이 평균 연령이 수명이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앞으로는 100세 시대가 도래를 할 거고요. 그다음 전 세계 인구가 곧 있으면 90억, 100억에 이르죠. 결국은 이런 이 기후의 변화가 이 도시를 다시 어떻게 하면은 제대로 만들 수 있냐에 대한 근본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까지 그럼 우리나라는 스마트시티를 어떻게 정책을 가지고 추진해 왔었느냐. 다 아시다시피 유시티는요, 공급자 중심입니다. 결국은 아파트를 만들고 상가를 만들고 이러면서 분양해서 파는 거죠. 스마트 시티는 언제 생기냐면 분양을 하고 나서 다음 단계부터 시작이 되는 게 스마트 시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마트 시티의 숫자도 시작을 못한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분양 사업에서 넘어가서 어떻게 도시를 변화 발전시키고 이 도시에 엔진을 걸 수 있는 어떤 트리거를 줄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도시는 그래서 유기적이고요. 살아 숨쉬는 하나의 거대한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시가 먼저 만들어지고 사람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사람이 살면서 도시를 만들어내는 그런 인과관계가 중요하고 여기서 결국은 생산성이 나오고 가치 경쟁력이 나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스마트시티를 많이 하고 있고요. 스마트시티에 지금 가장 앞서는 이 때가 이제 유럽이죠. 유럽도 있고 북미도 있습니다. 여기는 기존의 도시를 도시 재생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가격을 효율적으로 맞춰주고 행복도, 삶의 질을 높일 것이냐, 여기에 포커스가 되어 있는데 아시아의 최근에 인도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사우디, UAE 같은 이런 데는 실질적으로는 이제까지 우리가 갖지 못했던 어떤 산업의 측면에서 많이 접근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사실 두 개를 다 잡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EDC의
이런 산업적인 측면도 들어가지만 결과적으로는 도시재생까지 고민을 하는 그런 부분으로 좀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산이 이제 EDC 옆에 부산이 있고 옆에 창원이 있고 있는데요. 사실 이 동남권 이 해안 벨트가 인구가 700만이 되는 거대 도시군입니다. 예, 유럽도 그렇고요. 거의 다른 해외 같은 경우는 이 메가시티가 가장 큰 지금 앞으로의 트렌드이자 전략적인 목표인데 여기에 가시면 아시겠지만 위에 신공항이 있고요. 김해 신공항이 있고 밑에 물류 신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창원이나 울산의 모든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인프라가 다 갖춰져 있다라는 다른 도시와 비교해 봤을 때 훨씬 더 중요한, 훨씬 더 유리한 어떤 입지적인 조건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EDC의 핵심 가치, 비전을 어떻게 보냐면 사람과 자연과 기술이 한데 어울려서 미리 5년, 10년 이후를 미리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성장 가능한 글로벌 도시로서의 어떤 비전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거기에는 4차 산업혁명이 깔리고 그 안에 사람들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부분들로 지금 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3대 특화 전략과 7대 핵심 컨텐츠를 지금 한번 짜봤습니다. 아마 지금 갖고 계신 자료에는 쭉 있을 텐데요. 여기가 결국 아까 다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코델타시티는 아시아의 대표적인 미래 신산업 전진기지가 될 거고 이 말은 이 세 가지 특화 전략 중에서 가장 중요한 혁신 산업 생태계를 담을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거를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 겁니다. 이거를 이제 간략하게 축약해서 얘기하면 스마트 테크시티가 되는 거고 영국의 테크시티를 스마트하게 진화시키는 어떻게 보면 영국에서 진행됐었던 테크시티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그런 스마트시티로 지금 가져가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물 수변 도시의 어떤 장점을 잘 살리겠다. 우리는 사실 4대강도 있고 바다도 있죠. 물이 정말 많은 나라인데 이 물을 제대로 활용을 해보지 못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물이 어떻게 되면 어떻게 물을 가지고 활용을 하면 도시가 이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디지털을 통해서 모두가 미리 도시를 하나하나씩 만들어보고 상상력을 넣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디지털 시티를 만들어 볼 거고요. 그리고 이 산업 생태계 측면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 요소 기술들이 들어가는데 아까 세종시가 발표했던 것처럼 저희는 기본적으로는 블록체인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뭐 스마트 트램이라는 어떤 그 인프라라든지 핀테크라든지 시티 토큰 같은 다양한 요소 기술들이 마음껏 될 수 있게끔 할 거고요. 이 어떤 그 이 생태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은 규제입니다. 그 규제는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면은 규제가 거의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포괄적인 규제를 아예 없애겠다라는 측면에서 이 전제 조건을 깐 게 바로 EDC입니다. 이 규제를 또 넘어서 중요한 것들은 이 어떤 혁신도시, 혁신기업이나 또는 혁신가들이 이 도시에 들어올 것이냐, 국내외를 다 아울러서 저희가 유치를 할 거고요.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이런 해외에서 제일 그래도 유명한 큰 기업들을 EDC에 유치를 하고 더불어서 R&D라든지 또는 이제 잠재성이 높은 스타트업들을 많이 유치를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스타트업들이 어떻게 하면 유니콘이 될 수 있느냐?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이제까지 우리가 생각했었던 공유형 공장보다는 오픈형이 된 어떤 오픈 팩토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거대한 스마트 팩토리를 만들고 그 안에서 누구든지 공유를 할 수 있는 그런 팩토리 시스템을 만들어서 아무래도 그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들이 가장 고정비가 많이 나가는 부분들을 어떤 그런 위험도를 줄여주면서 이들이 해외 또는 국내 다른 스마트시티에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던져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에코델타시티는 철저하게 3D 맵 기반으로 이제 디지털 가상 공간으로 좀 진행이 될 거고요. 시민하고 전문가가 미리 체험할 수 있는. 그래서 아마 오늘 발표가 끝나고 나서 곧바로 진행되는 게 스마트시티 1번가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부산에 내려가서 계속 주기적으로 부산 시민들, 그 다음에 부산에 있는 전문가, 기업들을
같이 모아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쏟아내는, 결국은 2021년까지 그런 작업을 하면서 아이디어를 뭉치고요. 그 다음에 입지 이후에는 리빙랩이나 또는 교차 실증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도시를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7대 핵심 콘텐츠로 가장 중요한 게 R&D 플러그인 시티를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기존에 있는 R&D가, 우리나라가 사실 R&D 예산이 상당히 높은 나라입니다. 전 세계 1위인데 이 R&D가 R&D로 끝나는 게 아니고 RND가 결국은 IP로 성장을 하고 기업으로 성장을 하고 결국은 산업화까지 연결시키는 그런 어떤 플랫폼으로서의 에코델타시티를 만들 생각을 지금 담고 있습니다. 사실 데이터를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데이터는 좀 민감한 부분이라서 사실 이제 중앙정부와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가장 많이 데이터를 얻어서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물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그 환경이 됐던 에너지가 됐던 또는 교통, 안전, 문화, 생활 이 모든 전반에 관련된 시민들이 직접 이 기술들을 직접 체험하고 공유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선순환적으로 혁신을 앞당기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결국은 2021년까지는요, EDC 사업에서는 이 시행 사업자인 K-워터와 MP가 공동으로 마스터 플랜을 짜고 사업 시행을 거쳐서 2021년 말에 입주를 일단 예정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관리 체계를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 어떤 그 민간 기업이 됐던 투자 기업이 됐던 또는 국내 뭐 지자체, 중앙정부 당연히 부산시는 껴야 되겠지만 이런 모든 주체들을 같이 넣는 컨소시엄 방법으로 지속 발전 가능하게끔 하는 어떤 사업 운영 방법을 계속해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EDC를 끝까지 잘 봐주시고요. 싱가포르 정부가 사실 EDC에 대한 어떤 마스터 플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싱가포르는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는 좋은 조건이 아닌 그런 국가 도시입니다. 왜 그러냐면 인구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부산 EDC가 비욘드 싱가포르를 할 수 있게끔 최대한 MP가 그 부분에서 선두에 설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